엔비디아가 1000배가 오를 동안 당신은 왜 그 열매를 온전히 가져가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반도체 투자가 운 좋게 시대를 잘 만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년 12월 닷컴 버블의 잔해가 채 가시기도 전인 그 서슬퍼런 시기에 이미 정해진 승자를 설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네크라는 월가의 2단 아들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SMH는 단순한 펀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뇌를 대체하려는 기업들 중 오직 가장 잔혹한 포식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현대판 콜로세움입니다. 당시 월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주가가 폭등하던 시대가 끝나고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며 나스닥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술주를 쓰레기통에 던질 때 바네크의 설계자들은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오든 모바일 세상이 오든 결국 그 모든 것을 구동하는 실리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반도체 기업을 많이 모으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SMH의 설계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자 독식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놈이 더 큰 파이를 가져가고 기술력을 잃고 도태되는 놈은 가차없이 바구니 밖으로 던져버리는 잔인한 규칙이죠. 삼성전자가 왜 이 바구니 안에서 비중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만의 무명 기업이었던 TSMC가 이 성벽의 심장이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25년 전의 도박 같은 스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봅니다. SMH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누구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 반도체 제조기업 TSMC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 ETF에 왜 대만 기업이 이렇게 비중이 크냐고 반문합니다. 실제로 SMH의 강력한 라이벌인 SOXX는 순수 미국 기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TSMC를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네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건 미국이지만 그걸 만들어주는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춘다.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25년 전부터 꿰뚫어 본 것이죠. 당시 TSMC는 지금처럼 슈퍼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네크는 미국 기업들이 점점 팹릿으로 변해가는 흐름을 읽었고 이들의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줄 TSMC가 결국 공급망의 정점에 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과 중국의 위협이라는 살얼음판 위에서도 SMH가 TSMC의 비중을 줄이지 않는 건 단순히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TSMC가 무너지면 SMH에 담긴 엔비디아도, AMD도, 브로드컴도 모두 무너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OXX와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20년 뒤 SMH를 진정한 반도체 생태계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SMH의 역사 그 자체가 반도체 전쟁의 실록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SMH의 가장 큰 비중은 단연 인텔이었습니다. PC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외계인을 고문해서 칩을 만든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로 기술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네크의 잔혹한 승자독식 시스템은 인텔의 느려진 발걸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혁명의 파도에 휩쓸리고 공정 미세화 경쟁에서 TSMC에 밀리기 시작하자 SMH는 냉정하게 인텔의 비중을 줄여나갔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배제된 오직 자본의 논리에 따른 처분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당시만 해도 게임을 위한 그래픽 카드 회사 정도로 취급받았지만 SMH는 젠슨 황이 바라보던 병렬 컴퓨팅의 미래를 감지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기 한참 전부터 엔비디아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나간 것이죠. 세상이 엔비디아에 열광하기 시작했을 때 SMH는 이미 그 파티의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SMH가 옛 정 때문에 인텔을 계속 끌어안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 종목 투자자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ETF만의 차가운 이성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SMH는 가끔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반도체 하면 메모리 하면 한국인데 왜 SMH는 메모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반도체 산업의 잔혹한 이면, 바로 커모디티의 함정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대체 불가능한 인공지능의 두뇌라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고급 공책과 같습니다. SMH의 설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호황기에는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지만 불황기가 오면 치킨 게임을 벌이며 적자의 늪에 빠지는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것을요. 바네크는 안정적인 우상향을 위해 이 변동성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SMH는 메모리 기업 등을 담긴 하되 그 비중이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기업을 압도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는 삼성이 메모리 최강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비메모리 기업들보다 SMH 내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덜 매력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SMH는 주기를 타는 기업보다 시대를 이끄는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골드러시 때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상인이었다. 반도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인텔이 더 빠른 칩을 만들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일 때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ASML,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같은 장비 제조사들입니다. SMH는 이 무기상들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칩 제조사들은 서로 경쟁하느라 영업이익률이 깎일 수 있지만 장비 제조사들은 경쟁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경우 그들이 만드는 노광 장비가 없으면 삼성전자도 TSMC도 최첨단 칩을 단 한 개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을의 위치죠. SMH의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면 이들 장비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어차피 전쟁을 하려면 우리 무기를 사야 한다는 SMH의 영리한 해지 전략을 보여줍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무기상들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SMH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심장인 TSMC가 대만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틀어막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을 때 SMH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폭락했습니다.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을 잃는다는 공포가 월가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신냉전이 오히려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게는 전무후무한 호재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까지 우리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라며 수백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효율성을 위해 대만에 집중되었던 공장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며 중복 투자가 발생했고, 이는 곧 더 많은 장비와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은 닫혔지만 서방 세계 전체가 거대한 공사판이 되면서 SMH에 담긴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오히려 폭발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자본의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SMH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숨겨진 동력입니다. SMH가 신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월가 일각에서는 이제 끝물이다, 제2의 닷컴 버블이다라는 경고음을 냅니다. 2000년 시스코가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지만 결국 마이너스 80%의 폭락을 맞이했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하지만 SMH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숫자의 진실이 보입니다. 2000년의 상승은 기대감이 끌어올린 거품이었습니다. 실체 없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름 뒤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폭등했죠. 하지만 지금 SMH의 상승은 실적이 끌어올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상승입니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이라기엔 믿기 힘든 50에서 70%에 육박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매년 수백조 원을 반도체 구매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군비 경쟁입니다. 전쟁 중에
무기상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거품이 아니듯 AI라는 생존 전쟁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철저히 그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버블은 실체가 없을 때 터지지만 지금 SMH는 돈으로 쌓아 올린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냥 엔비디아 하나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투자자가 SMH의 수수료를 아깝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난 몇 년간은 그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10년 전에는 인텔이, 20년 전에는 시스코가 지금의 엔비디아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2000년에 영원할 것 같던 인텔에 전 재산을 걸고 잊어버렸다면 20년이 지난 지금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한 처참한 계좌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의 가장 큰 적은 기업의 노화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아집입니다. SMH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ETF는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한때 포트폴리오의 왕이었던 기업이라도 매출이 꺾이고 시가총액이 줄어들면 SMH의 알고리즘은 가차없이 비중을 축소하거나 퇴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신생 포식자를 매수합니다. 개인이 사랑했던 주식을 손절매할 때 겪는 뼈아픈 고통과 망설임을 SMH는 기계적인 리밸런싱으로 대신해줍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새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자동화된 시스템이야말로 SMH가 특정 기업의 몰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불멸의 엔진입니다. 반도체 투자자들 사이에서 SOXL이라는 이름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SMH가 하루에 3% 오를 때 3배 레버리지인 SOXL은 9%가 오르는 짜릿함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 이 숫자를 맛본 투자자에게 SMH는 그저 지루한 거북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산업보다 변동성이 극심한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음의 복리라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간단한 산수로도 이 공포는 증명됩니다. 만약 반도체 지수가 30% 폭락하면 SMH는 30%가 빠지지만 3배 레버리지는 90%가 증발합니다. 원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순간 계좌는 사실상 사망합니다. 더 무서운 건 회복할 때입니다. SMH가 원금을 찾으려면 43%만 오르면 되지만 90%가 녹아내린 레버리지 계좌가 원금을 찾으려면 무려 900%가 올라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SMH는 하락장이라는 겨울이 와도 버티고 살아남아 다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생존의 설계가 되어 있지만 레버리지는 겨울이 오면 얼어 죽습니다. 진정한 부의 축적은 얼마나 빨리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SMH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의 정석은 수수료가 싼 상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0.03% 수준의 초저가 수수료를 앞세우는 이유죠. 그런데 SMH의 운용 보수는 연 0.35%입니다. 경쟁사들보다 거의 10배나 비쌉니다. 얼핏 보면 바가지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비용을 왜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군말 없이 지불할까요? 그것은 이 비용이 단순한 관리비가 아니라 상위 25개 종목만 정밀 타격하기 위한 프리미엄 입장료이기 때문입니다. SMH가 추종하는 MVIS 반도체 지수는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정 기업이 너무 커지면 비중을 강제로 깎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즉시 교체해야 하는 등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싸구려 뷔페에서는 김밥과 초밥을 섞어 놓지만 고급 오마카세에서는 최상급 참치 뱃살만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수수료 0.2%를 아끼려다 잡다한 기업이 섞인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 20%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는 것을요. SMH의 높은 수수료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무거나 담지 않는다는 반의 그의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지난 50년을 지배해온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이 법칙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회로의 선폭이 원자 크기 수준인 2나노, 1나노에 근접하면서 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개는 것이 불가능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더 이상 기술 발전이 없다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멈추는 것 아닌가? 하지만 SMH의 구성 종목들을 보면 이들은 물리적 한계를 돈과 새로운 구조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평면으로 칩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자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3D 패키징 기술을 도입했고, 전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GAA라는 신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자 컴퓨터 같은 꿈의 기술조차도 결국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위에서 설계되고 기존 반도체 공정을 응용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자본력이 필요한 이 차세대 전쟁에서 스타트업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결국 미래의 기술이 무엇으로 바뀌든 그 인프라를 깔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진 건 SMH 안에 있는 공룡들 뿐입니다. 기술의 이름은 바뀌어도 그 기술을 지배하는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도체 투자자들에게 있어 SMH냐, SOXX냐는 짜장면과 짬뽕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난제입니다. SOXX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관리하는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거함입니다. 하지만 지난 AI 랠리에서 승리의 여신은 명백하게 SM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운용사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1등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SOXX는 태생적으로 독주를 싫어합니다. 특정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르면 강제로 비중을 깎아내는 캡 씌우기 규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반면 SMH는 1등 기업에 대해 훨씬 관대합니다. 단일 종목 비중을 최대 25%까지 허용하는 SMH의 공격적인 규정 덕분에 엔비디아가 폭등할 때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계좌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SOXX가 위험하니까 엔비디아 좀 팔고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더 사자며 리스크를 관리할 때 SMH는 지금은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다, 황제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줘라며 엔비디아 비중을 20% 넘게 유지했습니다. 승자독식의 AI 시장에서 1등의 발목을 잡는 분산 투자는 오히려 수익률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도체 투자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바로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주기적으로 내놓는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비관론입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가 재고 과잉을 경고하는 리포트를 낼 때마다 SMH는 예고 없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씩 급락하곤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것이 스마트폰과 PC이고, 이는 곧바로 칩 주문 취소로 이어지는 채찍 효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의 반도체 겨울이 소비자의 지갑 사정에 달려 있었다면 지금의 AI 슈퍼 사이클은 기업의 생존 본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나 메타가 경기가 어렵다고 AI 서버 투자를 줄일까요? 아닙니다. 줄이는 순간 경쟁에서 도태되어 죽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보더라도 칩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SMH가 겪는 변동성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주가는 출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출렁임은 폭락의 전조가 아니라 겁쟁이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더 가벼운 몸으로 신고가를 향해 가기 위한 건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SMH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마이너스 30%의 하락을 견뎌내고 100%의 과실을 먹겠다는 둔감력입니다. 투자자들은 흔히 주식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쑥쑥 크지만 배당은 안 주는 성장주, 성장은 멈췄지만 용돈을 주는 배당주. 하지만 SMH는 이 이분법을 비웃으며 파괴합니다. SMH의 구성 종목인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같은 기업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미친 듯한 기술 성장을 보여주면서도 매년 배당금을 두 자릿수 %로 인상하는 괴물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단순히 주주들에게 인심을 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대한 R&D 비용을 쏟아붓고도 주주들에게 나눠줄 현금이 썩어 넘칠 정도로 돈을 잘 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시장에 돈이 마를 때 적자를 내는 꿈만 먹고 사는 기술주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하지만 SMH의 기업들은 든든한 현금 흐름이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며 바닥을 지지해줍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했을 때 주가 상승분에 더해져 복리로 불어나는 이 배당금 재투자의 마법은 SMH를 단순한 기술주 바구니가 아니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숨겨진 무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시점에 SMH라는 ETF를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수익률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SMH가 다가올 인류의 미래에 빨대를 꽂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테슬라의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구글의 AI 의사가 질병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미래가 오든 그 세상을 구동하는 핵심 엔진은 더 많은 반도체와 더 빠른 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려면 수천 개의 센서 칩이 필요하고 AI가 실을 쓰려면 축구장만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SMH를 매수한다는 것은 미래의 승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이 만들어낼 부가가치의 일부를 징수할 권리를 산다는 뜻입니다. 애플이 잘하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든 그들은 결국 TSMC의 칩 생산을 맡겨야 하고 엔비디아의 GPU를 사야 하며 ASML의 장비를 써야 합니다. 이 거대한 기술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는 포식자들의 연합, 그것이 바로 SMH입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를 맞추려는 도박사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카지노의 주인이 되십시오.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는 한 당신의 SMH 계좌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5년 전 텍사스의 바네크가 설계한 완벽한 부의 알고리즘입니다.